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며느리분이 어떤 남자랑. 새벽 3시 김장을 준비하던 제 손에서 칼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유진이는 얼굴이 창백한 채 제 손목을 꽉 붙잡고 있었고 그 순간 현관에서는 낮고 위험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그 남자와 함께 들어온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새벽 3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2층 집 부엌에서는 김장용 배추를 다듬는 규칙적인 칼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다져온 손놀림은 나이 70을 훌쩍 넘긴 지금도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배추 속을 고르고 소금에 절이는 일은 내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하고 익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그저 조금 이른 평화로운 새벽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들려온 계단 발소리는 그 익숙한 평화를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발소리는 무척 급했고 불규칙적이었으며 조심성이 전혀 없어서 누가 넘어지기라도 할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계단을 그렇게 뛰어내려올 사람은 40대인 둘째 며느리 지수나 손녀 유진이 외에는 없었는데 유진이는 20살 아가씨라 이 시간까지 깨어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 발소리는 복도를 지나 내 방문 바로 앞에서 급격하게 멈춰 섰습니다. 3초 정도의 짧은 정적이 흘렀고 마치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3번, 그것도 주먹으로 급하게 찌어대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문 너머에서 유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배추 다듬던 칼을 조리대에 내려놓고 재빨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유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하게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손은 아주 차가웠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힘껏 내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작은 소리로 할머니, 며느리가 위험해요.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유진이 말로는 며느리 지수와 함께 머리가 하얗게 센 낯선 남자가 집에 함께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숱한 사람을 겪어온 내 장사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철없이 웃기만 하던 이 손녀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이 싸늘한 기운이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속삭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일단 피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만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부엌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가방을 본능적으로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전 재산이 든 통장과 도장, 그리고 아끼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지만 몸의 동작만큼은 젊은 사람처럼 재빨랐습니다. 가방을 움켜쥔 채 유진이가 앞장서서 안내하는 뒷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철컥하는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열쇠를 사용해 현관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희미하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주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도 섞여 들려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이를 따라 뒷계단을 하강하면서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봐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평생 시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녔던 72살의 무릎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채
조심하는 그 움직임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2층, 바로 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선 듯한 둔탁한 소리도 뒤따랐습니다. 유진이는 내 손을 더 급하게 잡아 끌며 속도를 냈습니다. 마침내 1층에 도착하여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지탱하는 경첩에서 삐걱하는 작은 마찰음이 났지만 다행히도 현관 쪽까지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뒷골목 입구까지 거의 뛰다시피 서둘러 걸었습니다. 문득 불안감에 뒤를 돌아보자 분명 껐던 2층 안방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안쪽에는 그림자 2개가 보였는데 서랍 같은 것을 뒤지는 듯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혹시 이 가방 안에 든 통장이나 도장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길까지 뛰어나가 간신히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찜질방으로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찜질방 로비에 도착하니 내부는 한산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구석의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겨우 안정을 되찾은 나는 유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든 것을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젯밤 10시쯤 있었던 일을 어렵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수를 주차장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 하나를 보여주며 할머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 들린 것은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밤에 끝낼게요. 뒤이어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하게 해, 실수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그때 지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남자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미 늦었어. 녹음 파일은 거기에서 끊겼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며느리가 나를, 시어머니인 나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차가웠습니다. 귓가에 울려 퍼지던 녹음 파일 속 차가운 목소리가 사라지자 나는 손녀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대체 누구냐? 유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봐도 되겠냐고 물었고 유진이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2번째 재생 버튼을 눌렀고 이번에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2번을 듣고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기에 3번째로 재생을 해보았는데 그때 아주 미세하고 이상한 점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수가 어머님이 라고 말하는 순간의 목소리 떨림이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히 아기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두려움에 질린 사람의 목소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미 늦었어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았지만 팽팽했던 그 침묵은
마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끄고 유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어떻게 이 녹음을 가지고 있었니?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대답을 하기를 한참 동안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평범한 대학생은 아니지? 그 말에 유진이는 크게 한숨을 쉬었고 들켰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사실 사설탐정 사무소의 조수로 일하고 있으며 친오빠가 그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오빠와 함께 다른 사건을 조사하러 이 동네에 왔다가 우연히 내 며느리인 지수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지수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몇 날 며칠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주차장에서 지수가 그 낯선 남자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유진이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할머니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급하게 나를 깨워 탈출을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진이의 말이 끝나자 찜질방 소파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일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남은 녹음 속 차가운 목소리만은 진짜였고 나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오빠에게 부탁 좀 할 수 있겠니?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말이야. 유진이는 가능하다면서도 며칠이 걸릴 것이며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탐정이 하는 일이니 분명히 뭔가 알아낼 수는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부탁을 하고 나서 지난 6개월 동안 며느리 지수의 이상했던 모습들이 마치 스크린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명절 때도 지수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늘 긴팔 옷만 고집해서 입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덥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화제를 돌리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대답을 회피했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급하게 발코니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늘 작고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만 생각했었죠.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올 때면 얼굴은 늘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게 정확히 언제였더라. 나는 부주의하게 손목을 스쳤는데 소매 아래로 파란 멍자국을 언뜻 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부딪혔다는 짧은 대답에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것은 몇 달 전에 통장을 요구했던 일입니다. 지수는 노후 준비를 더 잘 해드리겠다며 내 모든 재산이 든 통장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지수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치 애원하듯이 어머님, 제발 제 말대로 해주세요라고 나지막이 말했었죠. 그 부탁이 며느리의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키지 않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 긴장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이틀을 보낸 뒤 나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짓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혹시나 며느리가 집에 있을까봐 태연한 척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깊게 호흡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주 평범하게 절대 들키지 않아야 한다. 2층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는데 다행히 방 안은 겉으로는 크게 어수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오랜 장사 경험에서 나오는 육감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물건들이 미묘하게 뒤섞여 있었고 며느리와 그 남자가 밤중에 급하게 무언가를 찾으려고 뒤져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옷장 문도 살짝 열려 있었는데 분명히 그들이 내가 챙겨 나오지 못한 통장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졌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수가 돌아와서 내가 방을 치웠다는 사실을 눈치챌까봐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느릿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척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가장해야 했습니다. 서서히 해가 기울고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마침내 1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마주한 지수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극도의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내가 갑자기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연락 없이 갑자기 나간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기들의 계획이 틀어졌을까봐 겁먹은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하룻밤 놀다 왔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허술한 거짓말이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잔뜩 떨리고 있었고 들고 있던 가방끈을 꽉 움켜쥔 채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6월의 초여름인데도 지수는 여전히 소매가 긴 셔츠를 입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소매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올라간 소매 끝 아래로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그녀의 손목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어제나 오늘 생긴 듯한 멍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손목 그거 뭐니? 내 질문에 지수는 마치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황급히 소매를 손으로 잡아내려 멍 자국을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헛기침을 하면서 문에 부딪혔어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지만 눈은 나와 마주치는 것을 완벽하게 회피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몰아세울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려 며느리의 경계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몇 달 전 명절 때 지수가
긴팔 옷을 입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뜨거운 국을 먹을 때도 지수가 절대 소매를 걷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재호 앞에서는 지수는 언제나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게 웃고 재호에게 애교를 부리며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출근해서 집을 나서면 지수의 표정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불이 꺼진 것처럼 차갑게 변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재호가 갑자기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깜짝 놀라며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노트북을 급하게 닫고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나는 그때도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을까 하고 그냥 넘어갔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지수가 대체 그 노트북으로 뭘 보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는 냉장고나 부엌 서랍 같은 곳을 자주 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찾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필사적으로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복선은 지수가 우리 집의 내력이나 재산 규모에 대해 자꾸 묻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 건물은 얼마인지, 예금은 얼마나 모아두었는지 등 아주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시장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모아둔 돈이 꽤 있다고 했을 때 지수의 눈빛이 순간 섬뜩할 정도로 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저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남자의 협박이나 압력에 의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모든 복선의 조각들을 맞추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지수 몰래 휴대폰을 꺼내 유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연락처. 급함. 이제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이 위험한 진실의 실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킬세라 하루를 조심스럽게 보낸 다음 날 오후 나는 유진이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유진이의 오빠 유성을 만났습니다. 유성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날카롭지만 차분해 보이는 남자였고 첫인상만으로도 사설탐정이라는 직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자마자 나는 망설임 없이 새벽에 우리 집에 침입했던 그 남자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경청했고 자료를 찾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 지수에 대한 조사도 함께 부탁했습니다. 정확히 6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되었던 며느리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든 것을 파헤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성은 내 앞에서 수첩을 꺼내어 꼼꼼하게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모든 내용을 기록한 뒤 그는 나를 보며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성은 나에게도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며느리에게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심각성을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에 알아, 조심할게라고 대답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나는 집에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은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무거운 긴장감을 안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시 며느리 지수의 이상했던 행동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석 달 전 지수가 내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던 때였습니다. 지수는 갑자기 찾아와서 나의 노후 준비를 더 잘해드리겠다며 자신이 아는 좋은 금융 상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 또한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들려서 나는 순간 당황했었습니다. 내가 통장 맡기는 것을 거절했을 때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고 얇은 입술을 깨물며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는 제발 어머님, 제발 제 말대로 해주세요라며 거의 애원하듯이 부탁했습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왜 제발이라고까지 하는 걸까? 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 며느리가 내 돈에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어쩔 수 없이 내게 통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유성에게 연락이 올 일주일 동안 지수의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반드시 발코니로 나가서 문을 꼭 닫고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며느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러 발코니로 나갔을 때 문이 미세하게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바라본 지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흐느끼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라고 애원하듯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모든 의욕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나를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더 흐른 뒤 드디어 유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후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나는 길고 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했던 카페에서 유성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얇지만 내용이 빼곡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한 채 마른 침을 삼키며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유성은 조용히 그 서류 뭉치 중 가장 위에 있는 종이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저 남자의 신원은 파악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은 탕민호, 나이는 42살, 직업은 중고차 딜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한 직업에 의아함을 느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성은 곧이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것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딜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년 전까지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던 전과자입니다. 유성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직폭력배, 조폭이라는 단어는 차갑게 내 귀를 때렸습니다. 나의 며느리 지수가 조직폭력배 같은 위험한 남자와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저런 조폭한테 그럼 대체 언제부터 저 남자와 관계를 맺어온 거니? 유성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내 질문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년 전. 계산을 해보니 지수가 내 아들 재호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저런 위험한 남자와 얽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유성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어제 지수와 탕민호가 만나는 장면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고 탕민호는 지수의 팔뚝을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지난번에 봤던 지수 손목의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언제 생긴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6년 동안이나 저런 개자식에게 시달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성은 이어폰을 내게 건네며 녹음 파일도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재생되자마자 탕민호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돈 안 가져오면 내 남편한테, 내 시어머니한테 다 말한다. 뒤이어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탕민호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6년이나 기다려줬잖아. 이제 더는 못 기다려. 그 녹음 파일은 잔인하게도 거기에서 끊어졌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6년 동안 내 며느리가 그 긴 세월 동안 저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며 시달려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며느리를 의심했던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유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내 며느리를 저 개자식에게서 구해야지. 하지만 유성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탕민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폭력과 협박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천천히 갈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며느리를 만나서 이 모든 진실을 직접 이야기하고 들어야겠어. 유성은 위험하지 않으시겠어요? 라며 다시 한번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혼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성은 나의 결정을 존중하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속 탕민호를 감시하고 어머님께는 실시간으로 동선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추가로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재호 없을 때의 일주일간 동선을 파악해 줄 수 있니? 내가 안전하게 만날 시간을 찾아야 해. 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나는 곧 다가올 며느리와의 대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성에게서 며느리 지수의 동선이 파악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나는 며칠을 기다려 아들 재호가 야근으로 늦을 것이 확실한 저녁 7시에 며느리 지수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지수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나를 보자마자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라며 반갑지 않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보다는 불청객을 맞은 듯한 경계심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야 얘야.
김치랑 내가 좋아하는 반찬 좀 가져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지수는 마지못해 문을 활짝 열어주며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부족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거실 어디에도 다정한 가족 사진 하나 걸려 있지 않은 것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내가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는 동안 나는 은근슬쩍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두꺼운 담요와 함께 베개, 그리고 접힌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침실이 따로 있는데도 왜 여기서 자는 것일까? 소파를 자세히 보니 마치 누군가 매일 밤 여기서 잠을 잔 듯한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조차 이상한데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잔다는 것은 무언가 부부관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 놓인 지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벨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거의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받아야 해요라고 짧게 말하고 곧바로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황급히 유리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유리문 너머의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는 휴대폰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흐느끼고 있었고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고통이 유리문을 뚫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가슴은 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매일 밤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5분 정도의 통화가 끝나고 지수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급하게 닦아냈지만 눈물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수에게 조용히 소파에 앉으라고 말했고 며느리도 기진맥진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아주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내 부름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두려움을 안심시키려는 듯 계속해서 부드러운 톤을 유지했습니다. 나한테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돌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목에 있는 그 멍, 누가 그랬니? 나는 며느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드러운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 질문에 지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정말 믿어도 될까요?
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 앞에서 터져나온 지수의 울음은 지난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고통과 서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면서 온몸을 떨었고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지수야. 이제는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안 해. 천천히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말하렴. 연민으로 가득 찬 내 목소리가 그녀에게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울음을 쏟아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낡은 실타래를 풀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6년 전 그녀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탕민호라는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하고 자신을 아껴주는 남자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은 철저한 가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탕민호가 가진 폭력성과 잔인함에 서서히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과거였습니다. 탕민호는 지수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과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통해 내 과거를 알리면 아무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재호 씨도 떠날 거라고 협박했어요. 라는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탕민호는 지속적으로 큰 돈을 요구했고 지수가 이를 거부하거나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지체 없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몸에 남아있던 푸르스름한 멍 자국들은 모두 그때 생긴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도망치려 했었지만 탕민호는 귀신같이 지수를 찾아냈고 그때마다 보복은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탕민호가 먼저 아들 재호를 지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호와 결혼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모은 돈, 바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하거나 계획을 망치면 재호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여 그녀의 인생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 돈을 탐낸 게 아니라 그저 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수야. 너는 사과할 것이 전혀 없단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며느리가 자신의 상황을 오해할까봐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속였잖아요. 어머님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어요. 지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 상황의 명백한 피해자야. 나쁜 것은 너를 6년 동안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탕민호 그 남자뿐이야. 나는 이 진실을 아주 확실하게 며느리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온몸을 떨더니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편들어 주었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품에 꼭 안아주었고 등줄기를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잠시 후 지수는 내 품에서 고개를 들고는 불안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탕민호가 절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망쳐도 결국 찾아낼 거예요.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마주보며 단호하지만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잡는 거야. 법으로 아주 제대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거야.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유성 씨.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내 돌발적인 행동에 지수는 화들짝 놀라며 어머님,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탐정이라고 이미 모든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야.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를 절대 버리지 않는단다. 그 말은 지수에게 6년 만에 찾아온 처음이자 가장 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다시 품에 와락 안았고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고 나 또한 이 불쌍한 며느리를 향한 연민과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며느리를 구하고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유성과의 통화를 끊고 나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며느리 지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내 과거가 대체 뭐니? 내 모든 고통이 시작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지수는 다시금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꾹 다문 입술은 쉽게 열릴 줄 몰랐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16살 때 보육원에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라움보다는 허무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6년 동안 협박당하고 매맞고 가족을 속여야 했던 그 비밀이 겨우 16살에 보육원을 도망친 것이라니 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전부니? 지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런 건 비밀도 아니란다. 겨우 16살 어린아이가 보육원에서 도망친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이야. 내 말에 지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평생 이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던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재호가 이 사실을 알면 어쩌냐며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한테 말해야지. 당장 오늘 저녁에 재호가 오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자. 재호는 내 남편이고 가족이야. 진실을 말하면 분명 너를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거야. 지수는 공포에 질려 무서워요. 어머님이라며 몸을 떨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 내 옆을 지켜줄게.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이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탕민호를 혼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탕민호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법으로
우리는 증거를 모을 거야. 그리고 경찰에 넘겨서 그자가 벌을 받게 할 거야. 지수는 불안하게 증거를 어떻게 모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었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탕민호의 폭행 사진, 그리고 탕민호가 조폭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탐정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단다. 지수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탐정이 어떻게? 나는 그녀의 놀라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유성이라는 탐정이 탕민호의 뒤를 밟고 있었단다. 우리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단다. 지수는 울먹이며 그럼 제가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정말 도와주시는 거냐고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단다. 그녀의 눈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수는 짧은 외마디와 함께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했고 나도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에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내 며느리를 구할 거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호 씨한테도 정말 오늘 말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숨기는 건 이제 끝이야. 우리가 같이 말하자라고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지수는 긴장했지만 나를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재호가 집에 돌아왔고 나는 지수와 함께 재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6년간 탕민호에게 당했던 협박과 폭력 그리고 내 재산을 요구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호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굳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재호는 울먹이는 지수에게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짊어졌어라며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세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힘으로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지수와 아들 재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우리 집 식탁에는 나를 포함해 유성, 유진, 지수, 재호까지 5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날 밤 재호는 어머니로서의 내 결정에 깊이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함께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었죠. 식탁 위에는 유성이 가져온 여러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더 이상 숨김없이 이 비극적인 사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유성은 정리된 서류들을 짚어가며 탕민호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탕민호는 현재 사채와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2억 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라고 유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지수에게 집착하며 돈을 요구했던 모든 이유가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탕민호는 며느리 지수에게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져오라고 협박했으며 심지어 내 집을 담보로 삼아 돈을 마련하라고까지 강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재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나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정을 파야겠지.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지는 거야. 유성은 내 아이디어에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왔습니다. 나는 지수가 탕민호에게 연락해서 겨우 돈을 구했다고 알린 뒤 만날 장소에서 그를 체포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경찰 협조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설 탐정의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움직이기 쉽지 않을 텐데요. 나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유성 남매까지 5사람 모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옛날 동료한테 부탁해 두었단다. 그 말에 4사람 모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옛날 동료라니 어머니가 아는 경찰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숨겨왔던 과거를 마침내 털어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30년 전에 경찰이었단다. 약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 그 순간 방 안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고, 특히 유성은 자신이 모시던 조수의 할머니가 경찰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가정폭력 전담 형사로 일했었어. 10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통을 지켜봤단다. 그 말을 듣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이 형사셨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잘 알아봐 주셨군요. 재호 역시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사였어요? 어쩌다 그만두신 거예요? 10년을 했지. 그만둔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피해자를 알아보는 내 눈은 아직 녹슬지 않았단다. 나는 지수 쪽으로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3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봤는데 내 눈빛이 그들과 똑같았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단다. 그 말은 지수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성은 금세 냉정을 되찾고 실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 옛날 동료분은 지금도 경찰에 계신가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를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그 동료는 아직 경찰이고 지금은 팀장급이야. 그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의 계획은 사설 탐정의 수준을 넘어 공권력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며느리 지수의 의지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탕민호를 직접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서운데요. 나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고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할 수 있단다. 내가 탕민호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야. 내가 바로 옆에 있겠다고 약속할게. 유성은 곧바로 녹음 장비를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수의 몸에 부착할 소형 녹음기를 준비해서 탕민호가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유진이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되도록 CCTV가 설치된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카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의 디테일을 조율했고 이틀 후로 실행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무섭지.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면 이 지긋지긋한 6년의 악몽을 끝낼 수 있단다. 지수는 조용히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이 6년이 정말 끝날까요? 나는 그녀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단호하게 끝낼 거야.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지막 싸움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7시를 앞두고 유성, 유진, 재호, 그리고 나는 미리 정해둔 카페 건너편 건물 창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장해야 하는 며느리 지수는 이미 몸에 소형 녹음 장비를 부착한 채 혼자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곁에 모두가 있다. 괜찮다. 유성에게 부탁하여 이미 경찰 동료 3명을 사복으로 변장시켜 카페 주변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한 신호를 보내는 즉시 카페로 돌입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시계가 6시 50분을 가리키자 탕민호가 먼저 약속 장소인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문 대신 창밖과 주변 테이블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타고난 의심이 많은 놈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창밖에서 손에 땀을 쥐며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7시 정각이 되자 지수가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탕민호가 앉아있는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창밖으로 2사람이 마주 앉았고 탕민호는 지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미소조차 없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돈은?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준비해간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약속했던 5천만 원이 아닌 급하게 구했다는 1,000만 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탕민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고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야? 내가 5천만 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지수는 불안에 떨면서도 일단 이거라도 받고 나머지는 곧 마련해 드릴게요라고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탕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탁 하고 내리쳤고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2사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탕민호는 주변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에게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나를 갖고 노는 거야? 나를 호구로 보는 거냐고. 그리고는 지수의 팔을 낚아채듯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수는 고통에 질린 듯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파요. 손 놓으세요. 그 찰나의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는 다시금 6년간 겪어온 공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민호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탕민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했기에 창밖에서 지켜보던 우리 모두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인연이 지금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고 지수는 두려움에 질려 창밖의 나를 향해 간절한 SOS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단이 섰습니다. 나는 전직 형사로서의 본능에 따라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는 재호와 유성에게 신호를 보낸 뒤 급히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탕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이 아이에게서 손 놔. 탕민호는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야? 나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애의 시어머니란다.
그 말에 탕민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조롱했습니다. 아, 그 돈 많다는 시어머니? 여기 용감하게 직접 오셨네? 그의 부하 2명이 곧바로 나를 포위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여기서 나가시죠. 눈에 띄지 마시고요. 위협하는 목소리에도 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거 형사였을 때의 단단했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미 경찰을 불렀단다. 이제 내 놈들 수갑 찰 시간이야. 탕민호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허세 부리지 마. 이 할머니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는 그의 허세를 비웃으며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던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녹음 장비에 고스란히 다 녹음되었다는 것도 알리고 싶구나. 그 순간 탕민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인연이 녹음을 해? 분노로 일그러진 탕민호의 얼굴이 지수를 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동료들이 카페 문을 박차고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탕민호의 부하들은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재호와 유성이 돕고 사복 경찰까지 가세하면서 곧바로 제압당했고 이내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탕민호는 체념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유성이 미리 막아둔 출구에 가로막혔고 그에게도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지수는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습니다. 끝났어, 지수야. 정말 끝났어. 귓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6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모든 악몽이 이제야 비로소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안도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7시를 앞두고 유성, 유진, 재호, 그리고 나는 미리 정해둔 카페 건너편 건물 창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장해야 하는 며느리 지수는 이미 몸에 소형 녹음 장비를 부착한 채 혼자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곁에 모두가 있다. 괜찮다. 유성에게 부탁하여 이미 경찰 동료 3명을 사복으로 변장시켜 카페 주변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한 신호를 보내는 즉시 카페로 돌입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시계가 6시 50분을 가리키자 탕민호가 먼저 약속 장소인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문 대신 창밖과 주변 테이블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타고난 의심이 많은 놈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창밖에서 손에 땀을 쥐며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7시 정각이 되자 지수가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탕민호가 앉아있는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창밖으로 2사람이 마주 앉았고 탕민호는 지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미소조차 없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돈은?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준비해간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약속했던 5천만 원이 아닌 급하게 구했다는 1,000만 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탕민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고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야? 내가 5천만 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지수는 불안에 떨면서도 일단 이거라도 받고 나머지는 곧 마련해 드릴게요라고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탕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탁 하고 내리쳤고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두 사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탕민호는 주변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에게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나를 갖고 노는 거야? 나를 호구로 보는 거냐고. 그리고는 지수의 팔을 낚아채듯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수는 고통에 질린 듯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파요. 손 놓으세요. 그 찰나의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는 다시금 6년간 겪어온 공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민호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탕민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했기에 창밖에서 지켜보던 우리 모두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인연이 지금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고 지수는 두려움에 질려 창밖의 나를 향해 간절한 SOS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단이 섰습니다. 나는 전직 형사로서의 본능에 따라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는 재호와 유성에게 신호를 보낸 뒤 급히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탕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이 아이에게서 손 놔. 탕민호는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야? 나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애의 시어머니란다. 그 말에 탕민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조롱했습니다. 아, 그 돈 많다는 시어머니? 여기 용감하게 직접 오셨네? 그의 부하 2명이 곧바로 나를 포위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여기서 나가시죠. 눈에 띄지 마시고요. 위협하는 목소리에도 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거 형사였을 때의 단단했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미 경찰을 불렀단다. 이제 내 놈들 수갑 찰 시간이야. 탕민호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허세 부리지 마. 이 할머니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는 그의 허세를 비웃으며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던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녹음 장비에 고스란히 다 녹음되었다는 것도 알리고 싶구나. 그 순간 탕민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인연이 녹음을 해? 분노로 일그러진 탕민호의 얼굴이 지수를 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동료들이 카페 문을 박차고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탕민호의 부하들은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재호와 유성이 돕고 사복 경찰까지 가세하면서 곧바로 제압당했고 이내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탕민호는 체념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유성이 미리 막아둔 출구에 가로막혔고 그에게도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지수는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습니다. 끝났어, 지수야. 정말 끝났어. 귓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6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모든 악몽이 이제야 비로소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안도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카페에서 긴급 체포된 탕민호는 곧바로 경찰서 조사실로
압송되었고 나는 며느리 지수와 아들 재호 그리고 유성 남매와 함께 증인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을 탕민호를 생각하니 그 6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내 옛 동료였던 형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와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에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탕민호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는 탕민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라고 물었지만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말할 차례였습니다. 형사는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증거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 지수가 6년 동안 몰래 간직해온 녹음 파일이 60개나 있었고 그 외에도 협박 문자 200여 통, 그리고 탕민호의 폭행으로 생긴 멍자국을 찍은 사진 20여 장이 놓였습니다. 형사가 냉정하게 증거를 나열하자 탕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에는 6년 동안 그가 지수에게 갈취했던 돈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눈앞에 펼쳐지자 탕민호는 당황한 듯이 이건 전부 조작이라고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형사는 탕민호를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작이라고 되물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며느리 지수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탕민호는 지수를 보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인연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단호하게 입 조심해 라고 경고하며 탕민호를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6년간 겪었던 학대, 폭력, 협박, 갈취 등 모든 고통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기 위해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젊은 조사관들의 표정은 지수의 진술에 굳어졌고 그들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듯한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탕민호는 여전히 모든 것이 지수의 거짓말이며 자신은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우겼지만 형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지수가 제시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이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탕민호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고 탕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단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니까 기분이 어떠니? 30년 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경찰 제복을 입었던 사람이다. 탕민호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고 나는 이어서 내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가정폭력 전담 형사로 10년을 했어. 나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탕민호에게 강력한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나는 너 같은 쓰레기를 300명 넘게 잡았어. 너는 이제 300하고도 첫 번째 쓰레기가 되는구나. 나의 단호한 말과 형사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은 탕민호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는 말을 막히고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심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이어 형사가 조사를 마무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탕민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건 말도 안 돼. 라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형사는 냉정하게 조사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길고 긴 대결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왔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며느리 지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너져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지수야. 정말 끝났어. 며느리가 안도하며 우는 모습을 보며 유성과 유진, 그리고 재호는 박수를 치며 우리들의 첫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조사실에서 나와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탕민호에게는 최소 20년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는 안도감에 젖었고 지수는 이제야 비로소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6년 동안 짓눌렸던 모든 짐이 풀린 듯한 너무나도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경찰서를 벗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밖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맑게 느껴졌고 햇빛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6년 만에 가장 진짜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우리는 아직 법정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탕민호가 구속된 지 3개월 후 드디어 최종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고 법정 안의 방청석은 언론 취재진과 관심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탕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법정 공판이 시작되자 탕민호 측 변호사는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협박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이 말에 검사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합의요? 검사는 곧바로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6년간의 고통이 담긴 녹음 파일 60여 개, 악의적인 협박 문자 200여 통, 그리고 탕민호의 폭력으로 생긴 생생한 폭행 사진 30여 장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6년 동안 탕민호가 며느리 지수에게 갈취했던 3억 원에 달하는 돈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자 탕민호의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며느리 지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는 지수에게 피해 사실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6년 전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협박과 매일 밤 찾아왔던 공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왜 도망칠 수 없었는지, 왜 시어머니인 내 돈을 노려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눈물 없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탕민호가 시어머니인 나를 해치거나 아들 재호에게 모든 것을 폭로할까봐 두려워 돈을 가져다 바칠 생각만 했지 나를 해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고백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냉철해야 할 판사의 표정마저 굳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지수의 진술이 끝나자 나는 그녀의 용감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어 증인석에 섰습니다. 나는 내 소개와 함께 과거의 이력을 밝혔습니다. 저는 30년 전 10년 동안 경찰로 근무했으며 가정폭력 전담 형사였습니다. 나는 피고인 탕민호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제 30년간의 경험으로 보건대 제 며느리는 탕민호라는 저 가해자에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전형적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붙잡고 장난을 친
저기 앉아 있는 탕민호뿐입니다. 판사는 내 말을 듣고 탕민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탕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탕민호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역시 고개를 떨구며 사실상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길었던 심리가 끝나고 판사는 잠시 퇴정했다가 30분 후에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30분은 우리 모두에게 1년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손을 꽉 쥔 채 긴장 속에서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판사가 재입장하고 곧이어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피고인 탕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내려진 판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징역 20년이라는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 안의 방청석에서는 통쾌하다는 듯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탕민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며 무너져 내렸고 그의 악행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추가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탕민호는 남은 평생 동안 옥살이를 하며 며느리에게 빚까지 갚아야 하는 완전한 파멸을 맞게 된 것입니다. 탕민호는 결국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나는 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수는 울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거푸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호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둘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법정 한복판에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으로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법정을 나와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 햇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따뜻하고 희망찼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났지만 우리는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운영했던 반찬 가게 바로 옆에 작은 사무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시니어 가족상담센터였고 며느리 지수와 내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유성은 이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겪은 경험과 형사 시절의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상담센터를 연 후 첫 번째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가 최근 들어 자꾸 요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며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천천히 마음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내 옆에 앉아 그 여성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시련을 통해 얻은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저희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상담 끝에 우리는 그 여성에게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문을 닫은 후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나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재호도 퇴근 후에 함께 있니? 지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요즘은 어머님 없으면 섭섭해서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갈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문을 잠그고 함께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지수는 내 옆에서 조용히 걷다가 갑자기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지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나도 고맙다, 지수야. 내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어.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제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을 때 나는 30년 전 실패했던 기억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단다. 과거 형사 시절에 내가 단 한 명의 피해자를 끝까지 구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는데 너를 구하면서 그때의 무거운 짐까지 함께 내려놓은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말을 들은 지수는 말없이 나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석양이 시장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비추고 있었고 반찬 가게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호의 집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수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고 지수는 능숙하게 반찬들을 꺼내어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거나 어색한 대화는 없었고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모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재호가 활기찬 목소리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지수 나왔어. 재호는 주방에서 웃고 있는 우리 둘을 보자마자 곧바로 식탁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6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밥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고난을 함께 이겨낸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지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진짜 딸이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앞으로 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